오늘은 위안부와 군함도, 그리고 군함도보다 더 악명 높았던 지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할 텐데, 채팅창 좀 옮길게요. 됐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에 대해서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위안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알고 있는다라기보다는 보통 다 알고 있지, 위안부에 대해서. 근데 위안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싸우자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야, 너들 위안부도 모르지, 이런 느낌 아니야.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기적 기부를 하고 있다는 정도. 잘하고 있네, 번호가. 분명히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인데 크게 와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여러분들이 위안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근데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저는 항상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진행했던 그 일본군 위안부 전시회 제가 다녀왔었잖아요. 그때 방송도 했었고. 근데 가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개막식이었단 말이야, 그날이. 방송 환경은 자꾸 끊기니까 좋지는 않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방폭이 한 10대 번은 된 것 같아. 그때 이슈 지원 받는 거였는데, 받는 날에 다 말아먹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작가들 인터뷰도 했었고, 전시회, 그리고 일반인 인터뷰도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전시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높지 않구나라고 느꼈었던 게 뭐냐면, 전시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위안부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시회조차 관심도가 낮으니까. 개막식 전에는 관람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고요. 개막식이 시작된 후에는 정말 반짝 기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인들도 왔었어. 정치인들이 몰렸다가 개막식이 딱 끝나니까 순식간에 그 많던 사람들 다 빠져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고작 한두 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전시의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정말 관심도가 낮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심지어 일반인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참상을 어렴풋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심은 좀 부족하다라고 좀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방송을 시작하지만 이제 유튜브에 얘기하면 안 되나? 네, 아무튼 유튜브에도 올라가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유튜브로 보든 지금 방송으로 보든 분명 이 방송을 들어오신 분들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겠지만서도 그래도 좀 다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우리가 이전에 참담했던 역사를 좀 되돌아보고, 광복절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알고만 있지 말자,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갖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의 침략 전쟁 당시에 일본 정부하고 일본군한테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그 일본군들이 주둔하는 지역마다 설치된 그 위안소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죠. 그죠? 정말 참혹했던 것은 동원 당시에 미성년자인 어린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성인 여성분들까지도 포함하면은 수십만 명이 끌려갔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컨텐츠 진행이긴 한데 컨텐츠 진행보다는 일단 제가 피가 안 빨려야 되니까. 다행이다. 잡았어. 야, 이따가 안 물리겠네. 자, 아무튼 다시 넘어갑시다. 컨텐츠로 돌아갑시다. 타이밍 참 그지 같죠?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왜 그냥 일반적으로 위안부라고 하지 않고 왜 일본군 위안부라고 얘기를 할까? 근데 아마도 20대 후반에서 30대만 넘어가더라도 위안부라는 말보다는 정신대라는 말을 더 익숙하게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신대라는 표현은 그 뜻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 국가를 위해서 자진해서 본인이 솔선해가지고 그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이 정신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위안부를 자발적인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된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 잔지로 남아있던 표현이고 잘못된 표현인 거죠. 그것이 이제 위안부로 정정이 됐고 이후엔 다시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따옴표가 붙었잖아요. 작은 따옴표. 그러니까 범죄의 주체가 일본군이고 역사적인 용어인 거를 강조를 해서 작은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일본군 위안부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위안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공식 명칭을 사용할 때는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본군 작은 따옴표 위안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31년 9월에 만주를 침략한 어떤 전쟁, 침략 전쟁. 만주 사변을 시작으로 해서 1945년까지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정말 광범위한 지역이 이렇게 보시면 일본군의 침략을 받게 돼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다 침략 당한 곳이거든요. 일본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나마 조금 더 가깝다라는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더 많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뺏어갔고 인력들을 강제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1938년이 되어서야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인력하고 물자를 수탈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39년에 국민징용령을 발표하고 1943년에 학도지원병제 그리고 1944년에 징병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광산이나 공장으로 그냥 다 끌고 간 거야. 물론 전쟁터도 포함을 해서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성들도 강제로 끌려가서 군수공장, 뭐 특히 전투기 어떤 베어링을 만드는 그런 군수공장에 끌려가서 일을 하거나 또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야만 했던 거지. 일본군이 1930년대 초에 중국 본토에 이제 위안소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후에는 뭐 동남아시아 그리고 뭐 태평양 각 일본군이 있는 주둔지마다 위안소를 설치를 하고 운영하기에 이르렀어요. 그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하고 뭐 대만, 중국, 뭐 필리핀,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했던 네덜란드 출신 여성들까지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동원을 받게 됐어. 그래서 보면요, 여기 작은 점들 보이죠? 노란색, 뭐 빨간색 또 무슨 색깔이야? 하얀색, 초록색.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살짝 키우면은 보이나요? 위안소가 위치해 있었던 곳의 분포도예요. 이게 분포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냥 어림잡아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정말 각 지역에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점점점점 박혀 있잖아. 빨간색은 피해자들의 어떤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위안소의 위치를 확인하는 곳이고, 하얀 거는 이제 병사들 증언, 그리고 노란색은 공문서나 이제 군 관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초록색은 목격 증언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안으로 이제 분류가 된 건데, 이것만 따져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한이나 선수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다마에서는 위안부 여성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원치 않음에도 강제적으로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고, 그리고 관청이 직접 가담을 해가지고 했던 내용들에 대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을 뿐더러 뭐 본인들이 이제 말로 속이거나 강압에 의해서 위안부를 모집하고 이송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 총체적으로 위안부 여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뤄졌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어요. 고노다마 때 1993년. 그런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현 아베 신조 내각은 그 담화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던 그 직접적인 증거도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성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광장의 여성들을 다 모아다가 한데 모아서 정렬을 시키고 마음에 드는 여성들을 선택해서 강제로 데려가거나 또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지만 다수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취업 사기라든지 납치라든지 또는 인신매매와 같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제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는 거죠. 녹사님 어서 오세요. 아무튼 그렇게 끌려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의 병참 시설인 야전주부로 끌려가게 돼.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야전주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야전주부? 야전주부 들어봤다. 야전주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정확하게 1분 고문을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있고 하니까 무기시설인가요? 라고 우리 몽롱님 야전주부 무기시설 아닐까요? 충격적인 사실은요, 야전주부라고 하는 시설은요 물품 판매소예요. 물품 판매소. 위안부 할머니분들은요 일본의 병참 시설인 야전주부, 정확하게는 물품 판매소로 끌려갔어요. 무슨 소리냐? 위안부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로 취급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건으로 취급을 받은 거야. 물건으로. 사실상 성노예였고 이걸 거부한 경우에는 심각한 폭행 그리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댕기월님 반갑습니다. 그 폭력성이 얼마나 잔혹했냐면 못이 박혀있는 나무판 위에서 사람을 굴렸어. 양쪽 팔 다리를 붙잡고요 돌린 거야 사람을. 그 못 나무판 위에서. 그리고 뜨겁게 달군 쇠 막대를요 집어넣기까지 했어요. 어디에 집어넣겠어요? 성노예였으니까. 또 야전주보에서 취급당하는 물건으로서 취급을 당했으니까. 그건 상상에 맡길게요. 그리고 심지어 더 잔인했던 건 뭐냐면요, 마취 없이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가르고 그 가르는 과정에서 기절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을 일부러 억지로 다시 깨워가지고 자기 아이를 그 자리에서 다시 보여주고 죽이는 광경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잔혹함을 보여줬다 그래요. 어떻게 여성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죽이겠어. 애초에 위안부 여성분들을 야전주부라고 하는 물품 판매소로 끌고 가서 이제 또 물건으로 취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줄 만한 증거는 충분해요. 있어요.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1937년에 일본의 야전주보 규정 개정 설명서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지금 글씨 보이나요 혹시? 글씨 여기 보이죠? 내용이 앞서 열거한 항목 이외에도 야전주부에 필요한 위안시설을 둘 수 있게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군수물자처럼 취급을 했음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이나 운영관리에 관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공문서 증거도 있어요. 그리고
군인이나 군속 외 입장 금지를 규정하는 것이 병참사령부 명의로 적혀있는 증거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은 많아. 상당히 많은데 어린애 생떼쓰기만도 못한 식으로 일본 정부가 나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아무튼요, 여러분들, 참혹한 시절을 지나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어요. 올해로 72주년이죠. 광복을 맞이했어. 그런데 광복이 일본군 주둔지로 끌려갔었던 위안부 할머니분들 모든 분들에게 안식을 찾아주진 못했어요. 그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분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일본군이 현지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학살을 했어. 다 죽이거나 또는 그나마 학살을 하지 않은 곳에서는 할머니분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현지에 남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귀국한 경우에도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요. 왜일까? 왜 귀국을 했는데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 본인의 치욕스러운 자기 과거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왜 위안부 할머니들은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게 돌아온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사회적 냉대 속에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뭐 사랑했던 사람 또는 본인의 친구들, 본인을 알고 있는 이웃집 사람들조차도 본인이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실에 대해서 거의 벌레 취급했다라는 식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할머니분들은 위안소에서 얻은 질병이나 정신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편견 속에서 어렵사리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끊임없이 어떤 증거를 없애기에 바빴지만 사실 증거 없앤다고 해도 너무 많잖아요. 넘쳐 흐르잖아, 증거가. 일반적인 어떤 다른 전쟁 범죄에 비해서 위안부와 관련된 증거는 차고 넘쳐요. 진실을 또 숨길 수 없는 거잖아. 자, 아무튼 간에요. 다양한 어쨌든 증거들은 끊임없이 나오긴 했는데 1990년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 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했어. 결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기 자신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숨기고 살아가야만 했던 이 할머니분들이 그 일본 정부의 어떤 말 같지 않은 소리에 한 무씩 들고 일어난 거지. 특히 김학순 할머니가요. 9299님 감사합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피해 사실에 대해서 1991년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어떤 적극적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반인류적인 인권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어떤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여성 인권을 위해서 다시금 떠올리지 않고 싶은 기억들을 다시 되찾아가면서 인권 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김학순 할머니가 공개 증언을 한 이후에 이때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최근으로 넘어와서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전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권에서 피해자분들의 합의가 없는 무턱대고 지네들 마음대로 돈을 받고 합의를 해줘 버렸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이야기해주자라는 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안부에 대한 내용 충분히 잘 알고 있어. 강제징용에 대한 사실 충분히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알고만 있을 뿐이지 솔직히 그 관심이, 본인의 관심이 꾸준히 유지됐다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될 역사다. 어쨌든 박근혜 전 정권에서 피해자분들의 합의가 없는 무턱대고 지네들 마음대로 이제 합의를 해줘 버렸는데, 그러니까 최초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민주 절차를 중시하는 국가로서의 형태를 정말 크게 뒤흔들 만한 어이없는 협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분들은 말씀을 하셔.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돈을 받는다고 쳐도 자기는 안 쓸 거래. 다 손자 손녀들한테 줄 거래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 딱 하나거든.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 근데 그것을 일본 정부는 야, 난 돈을 줬다. 돈을 줬으니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다양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리려고 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노력이라던가 시민단체의 노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맞추고자 하는 포커스는 어쨌든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거니까 뭐 이전부터도 그렇고 뭐 최근에도 그렇고 지금 일본 정부가 행하고 있는 문제들, 말 같지 않은 소리들, 그런 이야기들과 또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내는 것에도 대응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말이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 어떤 의사는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도 일본 정부는 소녀상 문제에 대한 거를 걸고 넘어지는 것만 봐도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런 행동이 어디서 빚어지겠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의 무관심에서 출발한 거라는 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고라는 말씀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라는 것은, 그렇다면 독일은 낙치 정권에 대해서 왜 사과를 했을까? 그것도 좀 잘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근데 오늘은 그 포커스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아무튼 소녀상 말이 나와서 말인데, 소녀상 이전과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어. 국제협약 비엔나 협약 뭐 22조 2항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뭔지 읽어드릴게요. 접수국은 어떤 침입이나 손해하에도 공간 지역을 보호하며 공간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의 뜻이 뭘까? 소녀상이 공간의 안녕을 교란시키고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소리예요. 지들이 찔릴 게 없으면 이러지도 않아. 그리고 이건 얘네들이 말하는 자기네는 사과했다라는 말에도 부합되지 않는 행동이고,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사과할 만큼 사과했다. 사과했다라는 사람들이 소녀상을 가지고 공간의 안녕을 교란시키고 품위를 손상시킨다? 개 같은 소리죠. 애초에 소녀상이 예술작품으로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 법적인 문제로서 소녀상을 전혀 엮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어떤 일본 현 정부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알아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알아?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조차도, 그리고 우리나라조차도 잘한 게 없다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잘못된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일본 정부의 영향이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소리였지만 그 개소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세뇌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어이가 없는 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반대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일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오히려 반문하는 질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나서 굉장히 어이없음을 느끼시긴 하겠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답이 합당한 대답인지를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기 좀 잡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기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찰스님 어서오고. 자,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 첫 번째, 위안부는 존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일본 군부나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 중개업자들의 자발적 소행이었다라고 일본 정부는 아예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안부는
일종의 자발적인 성매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상당히 어이가 없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잘 들어봐요. 두 번째. 일본 정부는 아무리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위안부는 존재했대. 존재했지만 정부와 군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심지어 우리나라 뉴라이트 쪽 교수들도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증거가 그렇게나 많은데. 아예 그냥 눈하고 귀를 다 닫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증거가 세상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세 번째. 일관적이에요. 그냥 이 위안부는 존재했대요. 근데 위안소는 일본만 운영하던 게 아니었다. 아 근데 왜 우리한테만 죄를 묻느냐 이거야. 왜 우리한테만 죄를 물어? 어? 아, 솔직히 해서 위안부는 우리만 한 게 아니잖아. 쟤네들도 했고 쟤네들도 했고 다른 나라도 다 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황당하죠. 다음 네 번째. 공창업자들이 문제였던 거고 뭐 네덜란드인 뭐 스마랑 사건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해드릴 테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보면요. 일본 군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창업자들이라든지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그 네덜란드인 강간 사건 같은 것들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인 스마랑 사건이라는 게 네덜란드인 강간 사건인데 이런 군부가 어떻게 위안부를 운영했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스마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본군 점령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스마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일본 군인들이 네덜란드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감금을 한 뒤에 강간을 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이기도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스마랑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 내 전문가들도 부인을 하기 힘든 그런 강제 연행의 한 증거로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일본의 전문가들도. 대신에 강제 연행은 스마랑 사건 한 건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인정하는 건 요거 하나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정한다는 어떤 명분상의 인정이었던 거지. 예, 명분상이에요, 그냥. 그 외엔 군인이나 군부 주도, 그러니까 군부 주도, 뭐 정부 주도 하에 이 위안부가 없었다는 거야. 다음 다섯 번째. 위안부는 존재했는데 당시 위안부가 받았던 급여가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설령 그 위안소에 부득이하게 좀 끌려온 사람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처우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다시 반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반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싸우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 그것도 모르냐?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저 그냥 일본 정부가 질문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툭 찌르면 술술 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저는 좀 거의 확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좀 우물쭈물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좀 알리고 싶어요. 우리가 위안부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본 내 시민단체들 중에서도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가지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재판을 열기도 해요. 그리고 일본군 위생병이었던 사람이 직접 해외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당시 처참했던 위안부 실상에 대해서 진술을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 있죠. 공개 증언 우리나라에서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이제 위안부 사건에 대한 공개 증언을 최초 보도했던 언론사는 경향신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빨리 언론 보도를 했던 곳은 일본의 한 언론사였어.
근데 그 기자는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그 언론사 안에서의 어떤 구급파의 한 괴한의 총기 난사 사건에 뭐 또 어떤 분익을 또 당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조차 정부는 쓰레기여도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껏 위안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까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이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아닌 사람들도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뭐 본인의 어떤 국가의 이득보다도 뭐 사실관계 증명을 우선시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사람들 또는 재판을 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가 반성을 해야지. 지금부터 5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위안부는 존재했지만 일본 군부나 정부는 주도하지 않았다라는 일본 정부의 반문. 이거는 위안부는요 일종의 자발적인 성매매였다라는 이 개소리가, 중개업자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중개업자. 그런데 1944년 여자 정신대 근로령 이전에도 정부와 군부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90년대 초반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어. 고노다마에서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부가적인 자료 속에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 단순히 중개업자의 인신 매매다? 중개업자의 꼬드김이다? 라고 볼 수가 없어. 중개업자들 누가 운영을 했겠어요? 디오니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군부나 정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증거는 넘쳐나고요. 이걸 모르는 바보는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정부와 군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뉴라이트 쪽 그 교수들 있죠. 교수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 뉴라이트 아세요? 뉴라이트? 뉴라이트 굉장히 유명한 집단이잖아요. 뉴라이트. 뭐 김구 선생님은 테러리스트였고, 뭐 유관순 열사는 여자 깡패였고, 또 뭐 일제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근대화 됐다고 하고, 또 독도도 뭐 일본 땅이라 그러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은 몸 팔러 자진해서 전쟁에 나섰고, 그것도 몸 팔아서 돈을 두둑히 챙겼다고 하는 정말 상당히 미친놈들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뉴라이트는 친일파예요. 친일파 집단이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뉴라이트에 대한 뭐 정보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튼간에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 증거가 없지 않느냐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요 대부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자료들은 증거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원래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전쟁 범죄에 대한 기록은 항상 부족하고요. 그 적은 기록으로 사건을 구성해 나가는 게 역사학의 기본 임무 같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증거가 넘쳐 흐르다 못해 막 너무 넘쳐 흘러요. 그냥 주워 담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많냐면 정부 내 기록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미군정이 일본을 이제 점령한 다음에 했었던 재판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일본 군인이나 또 일본 출신이었던 재판관들이 실제 위안부를 목격했던 증언담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위안부 여성들의 증언이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죠. 범세계적인 여성들의 어떤 증언담이 있고, 또 공통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정말 가장 막강한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위안부는 또는 군부의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냥 히틀러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개소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란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서구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미 공창제가 사라졌어. 그리고 이미 일본 내에서도 수십 개의 현에서 진행되던 그 자치적으로 진행되던 공창을 다 없애고 있었던 게 어떤 그 역사적 흐름이에요. 물론 일반 유흥업체들은 존재는 했지만 그러니까 국가가, 일본 국가, 뭐 외국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위안소의 어떤 형태는 적어도 일본이 위안부를 운영할 때는 세계적인 문화도 아니었고요, 일본 내부적인 문화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군하고 정부의 어떤 자의적 의지를 갖고 진행된 행동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분명해진 거지. 다음 네 번째, 군부가 적극적으로 통제를 했다?
특히 그 네덜란드인 스마랑 사건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악랄한 왜곡인데, 당시 일본 육군 본부 관계자들은요 공창업자들하고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은 보였어. 근데 그게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창업소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반대로 대부분 본인들이 운영하는 위안부 업무를 그걸 방해하는 어떤 사정들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거지, 뭐 공창업소를 없애자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 왜 영차영차예요? 아무튼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게. 군부가 위안부를 운영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결정적인 증거를 두고 해석을 약간씩 뒤집어서 왜곡을 하고 있는 굉장히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스마랑 사건이요. 스마랑 사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인 억류소에서 네덜란드인들을 강간 한 사건인데, 그리고 페스트러님께서 아마 제 닉네임 치면은 나오는 그 카테고리래. 태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 게이 아닙니다. 트랜스젠더도 아니고요. 자, 아무튼 네덜란드 스마랑 사건이요. 뭐 일본 정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 결코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았어.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스마랑 사건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요 모두 초기에 약간의 징계는 받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모두가 다 승진을 했고 다 출세를 했어요. 더군다나 스마랑 사건 하나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것만 이제 덮으려고 하는 건데, 스마랑 사건과 비슷했던 사건 세고요. 그리고 위안소 문제는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운영됐던 하나의 메커니즘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요 하나의 사건을 대충 덮어가지고 마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잘했다? 이거는 정말 미친 소리죠 그냥. 다음 5번째, 실제로 위안부의 임금이 높았냐 안 높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위안부의 임금은 높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위안부 돈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 얘기하지 말아보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임금이 높았대요. 근데 동남아시아와 일본 본국의 물가 계산은 비교하지 않고 그냥 높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당시 동남아의 물가 인플레이션은 일본 본국에 비해서 1000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남아에서 한 200만원 300만원을 받아도 본국에서는 20만원 30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야. 2만원 3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만큼 돈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분들한테 임금을 많이 줬다? 황당한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했던 거 알고 계시죠? 현금으로 지급 못 받았어요. 현금이 아니라 다 전표로 받았고, 이거는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징병, 징용 모든 문제들이 제대로 어떤 전표가 현금화돼서 돌려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인 거죠. 자, 아무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민족적 공분과 분노로 한가할 수는 있긴 한데 일본 정부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반격을 대중들이 혹하고 넘어가기 좋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있고, 위안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좀 많은데 그것을 성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다? 그건 그냥 가식이고 불가능한 거야. 그쵸? 종이짝이죠. 그건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금 다시 되돌아가서 좀 최근의 일, 다시 박근혜 정부 때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요,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와 관련된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이어가지고 제2의 어떤 역사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상황까지 치닫았던 그런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뜬금없지만 사람들은 왜 흥분을 했을까? 왜 반발을 했을까? 포인트는 이거잖아. 어떤 이유 때문에 정부의 어떤 합의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걸까?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이 일본 정부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대협이나 할머니분들과의 어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포인트,
왜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건 중요한 내용이고 분명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툭 찔렀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 우물쭈물할 거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또 다시 알자라는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어쨌든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하는 어떤 감정의 실체는 또 무엇일까?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민중을 동원을 했어. 뭐 강제징병이나 강제징용이나 그리고 위안부까지. 근데 일단은 우선 문제가 되는 거는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란 말이에요. 1965년에 한일협정 맺던 박정희 정부 때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지금 모양새가. 경제자금 명목으로 사실상 무합의가 합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이게 박정희 정부 한일협정도 하나하나가 다 문제였었잖아요. 그때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이전에 맺었던 어떤 조약들을 다 무효라고 선언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게 원천 무효인 건지 아니면 협정을 맺는 순간 무효가 되는 것인지를 확정하지 않아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일본 정부한테 빌미를 좀 마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원천 무효라고 하면은 애초에 한일의정서, 뭐 을사조약 같은 이런 조약들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새로운 협정을 맺는 순간 무효가 되면은 적어도 1964년 전까지의 이전들의 조약들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문제가 돼가지고 독도 문제가 대표적으로 좀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1904년 한일의정서 맺으면서 뺏어갔던 건데 이제 일본은 요거를 이제 국제법적 근거를 들이밀고 있는 거지. 뭐 그때 맺었던 한일의정서 독도 우리한테 주기로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야기 제가 다시 좀 넘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박근혜 정부에서 맺었던 합의 때문에 개인 청구권 다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반적으로 3억 달러를 받게 된 것이 그게 사죄나 배상의 의미도 아닐 뿐더러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죄 표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문제는 이 돈을 받게 되면서 일제시대 때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들 있잖아요. 그런 청구 권리를 모조리 다 상실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조선인 원폭 피해자 5만여 명, 그리고 또 사할린 동포 50만이 넘는 어떤 제일동포 법적 지위 문제, 그리고 해외로 끌려간 어떤 강제징용이라던가 징병 대상자들 한 200만 명, 또 이제 위안부 피해자 수십만 명의 문제가 단 하나도 피해 보상 법적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위안부 합의 개인 청구권 소송 중국은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왜 불가능할까라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인 거예요.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을 다 거부를 했어. 그리고 개인 청구권의 길을 다 열어줬기 때문에 청구권 소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도. 이게 화가 나는 부분인 거죠. 지수 여러분이 어서 오세요. 그런데 본론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흥분을 할까요? 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서 출발을 했던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위안부 할머니를 향한 인도주의적 정서? 뭐 일본을 배척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정서? 저는 뭐 둘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우리는 이제 이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야 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여성학자들도 지금 계속 활약해주고 있어요. 뭐 스즈키 유코, 뭐 이사카와 뭐 이스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에노 치즈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했던 거는 결코 어떤 민족주의적 정서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민족주의적 정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잖아. 근데 위안부 문제를 그 사람들은 민족주의적 정서가 아니라 여성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봤고 보편적 인권의 개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거죠. 위안부 문제는 결코 국내 문제만이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어떤 전쟁 범죄를 넘어서가지고 과거 어떤 제국주의 시절의 뭐 식민 통치 그 자체를 문제 삼는 정말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은 뉘른베르크 재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독일에 대한 국제 군사 재판이었죠. 그리고 도쿄 재판,
그 연합국이 일본의 어떤 중대 전쟁을 뭐 이제 관여했던 그 범죄인에 대한 군사 재판이었는데, 이 재판들을 보면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응징이었지 결코 어떤 식민 지배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세계를 향해서 이 식민 지배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을 하면서 오랜 시간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소리야. 그것을 위해서라도 할머니분들과 정대협을 좀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혹시 추천과 즐겨찾기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저것도 있었어. 위안부 빼박진 거 하나 더 나왔더라고요. 물론 위안부 빼박진 거는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엊그제 또 하나 나온 게 뭐였냐면, 1938년 2월 7일 일본 와카야마현 경찰부장이 내무성 경찰국장한테 보낸 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 사건 문서, 이렇게 가지고 뉴스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왔는데 이거 사진 본다 한들 여러분들 이해 못할 거예요. 여기 있죠? 네, 저도 이해 못해요. 내용이 뭐냐면, 위안부 모집 과정을 목격했던 일본 경찰이 당시의 모집 과정을 유괴로 인지를 하고 조사를 했다라는 문서거든요. 문서의 내용은 순사가 길을 가던 중에 좀 의심스러운 남성 2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 보니까 그 남성 2명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순사한테, 우리 의심할 거 없다. 우리는 황군위안소죠. 네. 황군위안소에 보낼 작부를 모집하고 있고, 그 일본 정부로부터 3,000명을 요구받았는데 지금까지 70명을 육군 전함에 실어서 뭐 나가사키 항해 헌병들 보호 아래 상해로 보냈다. 그런 진술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정복의 순사가 이 의심스러운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뭐 군을 위문하기만 하면 음식을 군에서 지급한다는 식으로 유괴를 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피의자라고 칭한 자료가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발견된 문서를 통해서 보면요, 답신한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답신은 무슨 말로 나와 있냐면, 부녀자 유괴 사건은 황군 장병 위안부 모집을 위한 그런 거고, 또 이제 상해 있는 영사관에 앞서 나가사키 수상 경찰서도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 본국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뭐 좀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편의를 좀 봐줘라. 다 저기 맞는 말이니까 편의 좀 봐줘라. 그러니까 군부하고 영사관이 개입한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일본 경찰들조차도 이 위안부의 모집 과정을 범죄로 판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서가 발견이 된 거죠. 범죄로 봤다는 거야. 일본 경찰들조차도 화가 나죠.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할 이야기는요, 조금 더 큰 틀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강제징용에 대한 이야기와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지금 하고 있죠, 상영을. 강제징용과 관련된 영화 하나. 무슨 영화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잠수를 타고 있는지 혹은 제 방송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군함도. 정확하죠. 군함도죠. 자, 이제부터가 이야기, 오늘 방송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9시 한 40분부터 시작한 오늘 방송 컨텐츠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 군함도의 이야기입니다. 군함도. 더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갈 생각 하지 말아요. 오늘 방송 안 끝낼 거니까. 죄송한데 모바일로 틀어가지고요, 누워서 보세요. 자, 여러분들 군함도 영화 보신 분들 있어요? 군함도 영화. 군함도. 조금만 쉬자고. 미안한데 이슈 지원이 빠듯해서. 윤기야, 미안하다. 내가 카톡을 할게. 미안하다.
저도 최근에 이제 가족들하고 군함도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뭐랄까 극장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하다고 해야 되나? 예, 오케이 인디야 고맙다. 저도 영화관에 가서 이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보는데 좀 가슴이 좀 먹먹했어. 심지어는 그 군함도 영화 안에 조금씩 녹아져 있는 어떤 굉장히 인간미 넘치는 황정민의 개그 요소조차도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좀 씁쓸한 미소만 짓게 만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내용이었어요. 페스트런님 감사합니다. 네. 자, 군함도 일본 정부 그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상징으로서 내비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가슴속에서 너무 아픈 상처가 되는 섬이에요. 그런 섬 군함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군함도의 정식 명칭은 하시마예요. 하시마.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위치한 섬으로요. 나가사키항에서 약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곳에 탄광이 발견이 되고서 미쓰비시라고 하는 일본 중공업이 경영권을 얻고 1980년에 본격적으로 석탄 채굴을 시작을 했어요. 이 1901년도의 하시마 섬은요, 그러니까 군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군함의 모습은 아니었어. 지금 보는 게 매립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정말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네. 정말 작고 초라한, 네. 굉장히 조그만한, 어찌 보면 작은 뒷동산 같은 섬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바위 섬이었던 하시마 섬, 이게 탄광 개발을 위해서 1897년, 네. 1897년에 첫 번째 매립, 1899년에 두 번째 매립, 1900년에 세 번째, 1901년에 네 번째, 1907년에 다섯 번째, 그리고 1931년에 마지막 여섯 번째 매립. 총 6차례의 어떤 콘크리트 매립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뒤에 지금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함의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추천하는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하기 싫었는데 사실은 추천이 51개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조금씩만 여러분들 힘내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섬의 둘레, 우리가 알고 있는 군함도라는 것은 콘크리트 벽에 덮여져 있어가지고 바닷물의 유입을 막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지만 그 모습이 마치 해상 감옥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녹슬어서 그 모습이 굉장히 흉흉한데 기존의 작은 돌섬에서 매립 이후에는 거대한 군함의 모습으로 하나의 도시 역할을 수행을 했다고 해요. 섬 내에는 뭐 병원, 극장, 뭐 신사, 수영장, 보육원, 학교, 상점, 뭐 파출소 이런 굉장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게 된 거예요. 도시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추천이 업인가요? 맞습니다. 즐겨찾기 그 불투명색으로 되어 있는 별 표시도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시면요 다음 방송에서 또 이제 알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921년에 나가사키 일일 신문에 여기에 탄광 경영권을 얻었던 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운영하는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군함 도사를 닮았다라는 내용으로 나가사키래.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하시마 섬에 대한 어그로를 끌었었어.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군함도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뭐 하나의 문명이 자리 잡은 도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한테는 지옥섬, 뭐 죽음의 섬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지옥섬 군함도에는 탄광이 있거든요. 그 깊이가 1km가 넘는 해저 탄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경사도가 무려 60도나 되는 가파른 구조 때문에 기계를 운영하기가 무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몫을 사람들이 대신 해야 되는 구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사람이 대신 해야 되는 구조였는데 그 몫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의 몫이었어요. 게다가 탄광의 작업 환경은 최악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탄광 안은요 굉장히 좁고요.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부 온도는 계속 상승을 했는데
그 온도가 최고 45도까지 올라갔대요. 게다가 폭발성 가스인 메탄가스가 계속 새어나와가지고 자연발화가 자주 발생을 했고요. 작업 도중엔 해수가 갱리로 쏟아져 들어가가지고 노동자들, 그러니까 특히 조선인들, 강제 노동을 하는 대상자들이 살이 헐고 짓무르고, 머리 위로 큰 돌들이 떨어지거나 갱도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굉장히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노동 환경이었던 거지. 게다가 숙소도요, 제방 아래에 있어가지고 자다가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일이 허다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함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숙소에 그 누구였지? 소지섭이 발로 이렇게 퉁퉁 치니까 그 숙소의 바닥이 물에 막 그 적셔지는 걸 아마 군함도 영화 보시면서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실제로 군함도의 숙소는 그 바닥이 거의 물에 적셔져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물에 계속 닿아져 있는 살들이 짓무르지 않을 수가 있나.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강도 높게 채굴 작업에 동원이 되면서 병원에 걸리거나 뭐 탄광에서 폭발 사고나 낙반 사고, 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 또 영양실조로 많은 사망자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좀 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돌아오는 건 그냥 매질 뿐이었대요. 그리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탈출을 시도하다간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요. 일본 정부는요, 이 군함도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의 사망자 수는 최대 122명이라고 집계를 했지만 일본이 작성한 사망 기록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아무래도 이 사망자 수는 정말 적어도 최소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1937년 중일전쟁 당시 기점으로 해서 일본 본토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게 공포가 돼요.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병력으로 투입이 돼. 일본 사람들이 병력으로 투입이 돼요. 그럼 일본 각지의 작업장에는 남자들이 부족했겠죠. 그 노동력이 부족한 형상이 계속해서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엔 일본은 부족한 노동력을 우리나라에서 공급을 받으려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모집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944년에 이르러서는 신체 검사를 진행을 하고 이제 뭐 노무자로 보내거나 전선의 병사로 보내거나,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집, 뭐 관, 알선, 뭐 징용 같은 걸로 일본으로 강제 연행된 사람은 1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주로 일본에서 광산이나 뭐 항만하여 공장 노동에 투입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군함도였던 거죠. 군함도에 들어가서 탄광에 대한 경영권을 가져갔던 미쓰비시 중공업은요, 미쓰비시 이거 다 아시다시피 전범 기업이거든요. 전쟁 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군납 물품 제조하고 식민지 국민들 강제징용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올렸던 기업으로 유명한데, 문제는 이 미쓰비시가 아직까지 건재해. 여러분들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 일본 해군 주력 함상 전투기 혹시 제로센이라고 들어봤어요? 제로센. 이것도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설계한 거고요. 그리고 또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전함 무사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진주만 습격 때 사용됐던 어뢰,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미쓰비시는 군수 관련된 것을 꽉 잡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이런 미쓰비시가 운영하는 조선소에서만 약 5,000명의 조선인들이 강제 연행돼서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던 건데, 더 큰 문제라고 할 것은 일제가 패망한 뒤에 강제적으로 해산됐던 이 미쓰비시가요, 6.25 전쟁을 계기로 다시 큰 성장을 하게 돼.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한 뒤에 박정희 군사정부 때 정치 자금을 그 박정희 정부에 제공을 하면서 국가 사업을 독점했던 것이 바로 미쓰비시였어요. 국내 강제 동원 피해자는 684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독일과는 달리 일본의 무례한 행동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라는 이런 전범 기업을 우리는 좀 바로 알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요, 미쓰비시 그룹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손을 뻗치고 있냐면요. 2009년 충남 당시 그 당진 화력발전소 9호기하고 10호기가 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미쓰비시가 선정이 됐고요. 또 다목적 관측 위성 아리랑 3호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리랑 3호도 2012년도에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로켓을 실어가지고 발사했어. 미쓰비시에서. 발음이 잘 안 된다. 그리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전력으로 수주한 가스 터빈 그 프로젝트 규모가 38기인데 이게 총 5조 원이래요. 5조 원인데 이것도 미쓰비시. 그러니까 이런 전범 기업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중요 국가 사업에 포함시키는 거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어이가 없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시 군함도로 돌아와서요. 군함도는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의 유산으로 철강조선, 탄광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어. 일본은요 하시마 탄광을 일본 최초의 콘크리트 아파트가 들어선 일본 근대화를 뒷받침해줄 탄광이라고 2015년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을 했고 결국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그런데 등재된 이후에 조선인 6만 명이 강제 동원된 이 하시마 탄광 포함해서 뭐 나가사키 조선소 7개 시설 그 속에서 벌어졌던 인권 유린이라던가 착취와 폭력, 위안부 등에 대한 정보를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 정당한 노동력이었다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나왔을 때 우리는 반대운동을 펼쳤었어.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일본이 의사에 반한 강제 노동이 있었던 것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명시하기로 일본 정부와 약속을 해서요. 결국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것을 합의를 했는데 등재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강제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없죠. 일본에 있는 군함도 한글로 된 안내 가이드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보시는 것처럼 군함도는 근대화 산업혁명의 상징이자 또 다른 역사를 새기려는 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군함도 가이드 코스 실제로 경험해봤던 기자가 이야기하기로는요. 미쓰비시 조선소를 그 코스 중에서 볼 수가 있는데 찬사하기 바쁘다고 하고요. 섬에 들어서서 가이드하는 내용도 그 어디에도 강제징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저 섬에 대한 자랑만 할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함도 내 관람 포인트도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강제징용된 조선인 숙소로 예상되는 건물들이 있는 곳은 이 뒤쪽이라 그래. 이 뒤쪽인데 딱 앞쪽에만 지들이 보여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것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국민한테는 경외심을 갖게 하고 외국 관광객들한테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세계문화유산이지만 그것이 강제징용자들의 섬이면서 조선인들의 감옥섬, 지옥섬이었다라는 사실은 전혀 없는 거죠. 거기에 더 황당한 거는 한술 더 떠서 산업화의 상징이라면서 군함도를 기념하는 이런 석탄 과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대적으로 석탄 과자를 판매를 하고 있대요. 자꾸만 착취의 흔적을 외면하고 오히려 자랑거리로만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군함도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군함도보다 더 악면 높았던 강제동원 지역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 단골 여행지가 가까우니까, 거리도 가깝고 같은 문화권이다 보니까 멀지 않게 가까운 어떤 외국 여행을 좀 간다고 하면은 일본들을 많이 가잖아요. 중국이라던가. 특히 일본을 좀 많이 가죠. 자, 나가사키, 후쿠오카, 도야마, 아키타, 홋카이도 굉장히 많이들 들어봤던 여행지일 거예요. 근데 이곳들은 광복 때까지 약 100만 명 이상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되었던 그런 곳이기도 해. 일본 전역에 이르러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징용됐던 작업장은 총 2679곳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곳은 뭐 군수공장, 뭐 군공사장, 뭐 토목건축, 광산, 뭐 항만운수 작업장, 뭐 삼림벌채장, 뭐 집단농장, 뭐 이런 곳으로 끌려갔고, 그 중에 대다수는 가장 험난하고 사고래, 사고 발음이 헛나오네요.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탄광으로 끌려갔어요. 사무관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12시간, 16시간 고된 노동에도 수중에 들어오던 월급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했어요. 강제 노동이었으니까. 자, 세 번째 이야기. 군함도보다 더 악명 높았던 지역들. 그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가사키 지역에 대한 이야기 먼저 진행을 하면요. 나가사키현은 한국, 중국, 남동아시아와 근접해 있어서 해외 교류를 하는 어떤 창구로 이용되다 보니까 유럽이라던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볼거리가 상당히 풍부하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뭐 코발트빛 바다로 유명하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본 재벌그룹이면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본사가 이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가사키 조선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광복 전까지 4,700여 명의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근처에 군함도가 있는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군함도보다 악명 높았던 강제징용 지역들, 그 첫 번째 후쿠오카예요. 후쿠오카. 일본 어떤 중심 지역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단기 여행들로 후쿠오카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옛 문화하고 뭐 현대 문화의 공존이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조선인들한테는 가장 악명 높았던 아소그룹이라는 곳이 운영했던 광산들이 밀집해 있던 그런 지역들이었고, 광복 전까지 조선인 동원수만 약 11만 3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후쿠오카 내에는 뭐 석탄, 토목건축, 뭐 공장, 금광 굉장히 다양한 기업체가 몰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악명 높았던 것은 아소그룹 탄광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후쿠오카 내 조선인 절반 이상을 아소 탄광으로 데리고 가는데 작업 환경이 극악이었다 그래. 정말 극악의 최악의 환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갱 내부에 화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불이 옮겨 붙을까봐 안에 있는 조선인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갱목을 막아버리기도 했고, 또 폐광을 한 지 한 25년이 지난 광산에서는 504명분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대부분 조선인들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 홋카이도. 삿포로, 뭐 오타루, 노보리베스, 뭐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 또 뭐 설원, 여기 생각하면 저도 생각나는 게 설원, 온천, 설원 쪽에서 온천 즐길 수 있는 곳,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탄광, 광산, 제철소가 밀집해 있고 조선인 강제 동원 기업만 총 251곳에다가 대략 15만 명이 징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홋카이도는요, 일본 전체 석탄 매장량의 절반을 차지했던 곳인 만큼 탄광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징용된 사람도 당연히 많았겠죠. 네,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만 2,000명이 넘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일본의 어떤 지표상인 걸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아마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홋카이도는 가보신 분들 알고 있을 거고, 아마 여행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보를 좀 알고 계실 테지만, 한겨울이면 눈이 사람 키만큼 쌓일 정도로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만큼 아름다운 전경 때문에 영화라던가 뭐 드라마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만큼 눈 때문에 작업 환경이 열악했겠죠. 상당히 열악했을 거야. 눈 사람 키만큼 쌓인대. 그런데 이런 홋카이도에서 군대식으로 행진과 총검술도 배우고, 뭐 아침 저녁으로 점호도 하고, 또 식사 때마다 한국 신민의 선서라고 해서 일본 세뇌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 중노동과는, 강도 높은 노동과는 예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PC가 아마 하단에 업 버튼 있을 거고요. 모바일 상단에 업 버튼. 그 즐겨찾기는 좌측 하단에 별 표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표시를 누르신 분들은 2번 누르면은 질삭되니까요. 그 점 유의해서 즐겨찾기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알림 갈 거니까요. 자, 아무튼 홋카이도에 조선인들이 묵었던 조선인 기숙사 료라는 곳이 있어요. 료. 꿀잼각도 감사합니다. 료라는 곳에서 생활했었는데 저는 시사방송을 하는 BJ입니다. 주 컨텐츠는 월요일마다 항상 오후 9시에 시사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일반 보이는 라디오 수다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BJ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요, 조선인들의 숙소 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일본말로. 근데 그 중에서 만약 탈출 경력이 생기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코베야라고 하는 수용소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코베야는 일본어로 문어방을 의미를 하는데 메이지 시대 홋카이도 개척 당시에 죄수들을 동원하던 방법이 다코베야라고 한대요. 근데 이것을 문어 잡을 때 쓰는 항아리처럼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기가 어렵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들을 죄수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홋카이도 탄광에서는 매일같이 매질 소리, 울음소리, 비명 섞인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죠. 다음 4번째 지역 아키타현. 드라마 아이리스 영화로도 나왔죠. 아이리스. 근데 드라마 아이리스로도 그 촬영지로 유명한 다자와호가 아키타현에 있고요.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이리스 저도 예전에 재밌게 봤으니까. 저 동상 인어상이라고 해야 되나? 저것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아키타현에 곳곳에 온천들도 많아가지고 온천 여행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이 아키타현에도 조선인 강제동원 사업소가 무려 71곳이 있었고요. 강제동원 인원만 약 한 3만이 아니죠. 13,000여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실제로 더 많았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원된 사람들은 다자와호 수력발전소 그 도수로 공사에 동원이 돼가지고 2년간 8.5km나 되는 구간을 공사를 했는데 오로지 기계가 없이 곡괭이하고 산만으로 땅을 파고 건물을 올렸어. 마찬가지로 탄광에서도 많은 조선인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 중에 현재 가즈노시에 위치해 있는 오사리자라고 하는 광산은 현재 관광지로 탈바꿈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일본 근대화 산업의 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지금 여름인데 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긴팔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조선인 노동자의 흔적과 강제징용의 흔적은 군함도와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5번째 도야마. 여기 써있는 걸로는 뭐 해발 3000m 뭐 저거 일본 도야마현 다테야마 그룹의 알펜루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발 3000m의 북알프스를 가로지르는 굉장히 세계적인 산악 관광 루트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조선인 소녀가 가장 많이 강제 동원돼서 여기에 강제 동원된 여성만 1089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방이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산악관광 루트로 꼽히고 있긴 한데 7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일본에 가면 야 고등교육 배울 수 있게끔 해줄게. 야 네가 가지 않으면 야 다른 가족들 다 보낸다. 야, 잘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통해서 조선인 소년들을 끌고 와가지고 강도 높은 노동들을 시켰고요. 특히 이 지역 도야마 공장에서는 매일 10시간씩 특히 뭐 제로센이라고 하는 그 뭐 일본 전투기라던가 뭐 이런 비행기에 들어갈 베어링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깎는 노동을 했다고요. 지금 제가
한 5군데 일본 관광지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지금 말하는 수많은 어떤 역사적으로 참담했던 강제징용의 지역들 중 이 5군데는 일부에 속할 뿐이에요. 일부에 속할 뿐이야. 도야마현. 도야마 공장이 있던 곳이죠. 그런데 한반도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남사할린, 중국, 만주, 태평양, 동남아시아, 타이완 정말 세계 곳곳에 강제 동원이 됐어요. 모두가 780만 명이 강제 어떤 징용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요. 제가 오늘 초반에 이야기했던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서 그 어떤 일본 정부의 사과나 보상이 없어요. 그 어떤 사과나 보상도.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컨텐츠 끝나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780만. 이달리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국민정서가 하면 포함이 되어 있는 합의였던 것인가, 우리나라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 찾아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자, 광복절 72주년이에요, 여러분들. 72주년. 수백만 명의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본 정부와 싸우고 있다는 그런 점을 우리는 늘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상기하는 것뿐만이 아니야. 예? 우리가 단순 상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도 우리는 공분을 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그것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12시까지는 끌고 가려고 했는데 좀 일찍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9시 40분부터 시작했거든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는 왜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왜 아직까지도 친일 행동을 이어가는가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마지막 주제로 좀 다뤄볼까 해요. 네, 실명 쓰는 겁니다. 자,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솔직한 얘기로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던가 친인척이라고 한다면은 그 괴로운 감정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분통의 어떤 감정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수십 배나 더 북받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뼈저리게 겪었어요.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친일파는 일제를 등에 업고 그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면서 더욱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일본인들보다도 더욱 더 심하게 자기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괴롭히고 억압하고 감시를 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끝이 나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였을까? 뭐였을까요?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즐겨찾기 안 누르신 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하는 거는요,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 바로 체제의 안정을 위한 식민지 잔재 청산이 우선이었겠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의 문화라던가 경제, 법률이 일제 입맛에 맞게끔 변형이 되었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 민족의 정세에 맞게끔 원래대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었겠어요. 있었어요. 지금 채팅 읽다가 헷갈렸네. 그죠? 있었어요. 채팅 읽다가. 물론 그 법의 경우에는 제가 법률 방송할 때 간혹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했었던 건데 법전에서도 아직까지도 일제 잔재가 남아 있어. 용어적인 측면에서 최근 우리나라 법전에 어떤 일제 잔재로 남아 있는 일본어적 표현이 뭔가 수정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 있어요. 일제 잔재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떤 정세에 맞게끔 원래대로 돌리는 일, 또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될 것은 식민지 잔재의 주체인 친일파를 숙청해야 하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일파 숙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있는데 1947년 7월에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도사위원회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법안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1948년 9월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근데 이 두 법 모두 다 실패를 하고 말았어. 왜? 왜일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청산에는 실패했고요. 그 친일의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사회 각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찾아보셨을 거야. 우리는 왜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는가? 해방 이후에 친일파 관료들은 처벌받을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치거나 지네들은 몸을 잔뜩 이렇게 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일파들의 권세를 기반 삼아가지고 군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미군정에 의해서 다시 친일파들이 요직에 다시 재등용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군정의 반대에 의해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조사위원회법은 통과가 되지 못했던 거야. 친일파들은 재등용이 돼가지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그 힘을 유지를 시켰고요. 친일 행각을 마치 사면받은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단지 미군정뿐만이 아니에요.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와 특별검찰, 재판부 이런 게 설치가 됐어요, 실제로. 그런데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의 정치 자금을 거절하지 못했어.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새나라 건설을 위해서 용서와 화합 이게 필요하고 경험 있는 관료와 경찰, 군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로 요직에 재등용하는데 앞장섰어요.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시점에서 친일파 청산은 그냥 개나 줘버려 이런 식이었던 거지 벌써. 그게 지금의 상황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잘 잡았던 친일파들은요, 게다가 이어지는 분단의 상황에서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을 반공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즉 안 좋은 표현으로 빨갱이라고 하고 몰아갔어. 그러니까 이어지는 새로운 환경에 당시 친일파에 대한 인식도 나쁘긴 나빴지만 일제강점기는 그 위급한 어떤 분단의 과정에서 그냥 과거일 뿐이었던 거고 당장의 현실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그 당시 박멸해야 되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친일파들을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처세술을 펼쳐서 아주 잠깐 동안의 한시법이었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효력이 정지될 때까지 버틴 거고 결국에는 청산된 친일파는 극소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친일파로 사형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게다가 이후에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도 얘도 자본력이 필요했어. 자본력이 필요해가지고 자본력을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빌려와야겠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역시 친일파 숙청에 대한 논의가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제강점에 쌓은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각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친일파는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시키거나 또는 여론몰이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뉴라이트 집단이 그런 집단이에요. 뉴라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씩 좀 검색을 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 정말 헛웃음 칠 거예요. 옷을 입을 때 여러분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계속 잘못 채워지잖아요. 과거의 청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의 청산도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독도도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얘네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는 거지. 뉴라이트요.
뉴 라이트. 우리나라의 유명한 친일 집단입니다. 여전히 우리한테는 친일파 청산의 과제가 과거의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일이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이는 반드시 처리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들으면은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친일파도 여러분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친일파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로도 발전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는 역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친일파 후손 이인호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친일파 후손 이인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요, 여러분 조선의 마지막 선비라고 존경받는 사람 중에 심산 김창숙 선생이 있어요. 심산 김창숙 선생. 김창숙. 심산이요, 일본 경찰들 어떤 고문 때문에 두 다리가 마비돼가지고 평생을 안진뱅이의 삶을 보냈는데, 이분은 광복이 일어날 때까지 의지를 꺾지 않고 한일 운동을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균관대를 설립한 초대 총장이에요. 성균관대는 그러니까 유교학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는 600만의 유생들의 자금으로 설립된 대학이란 말이에요. 김창숙. 근데 그 당시에 심산 김창숙 선생은 600만의 어떤 유생들의 지도자로 이제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해서 연일 비판을 아낌없이 했단 말이에요. 계속 비판을. 근데 이승만은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친일 인명사전 704인의 명단에 기재된 이명세한테 사주를 했어요. 야, 그 김창숙 선생 끌어내리자. 나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에게도 좋은 자리를 주겠다. 그래서 이명세한테 친일인명사전 704인의 명단에 기재된 이명세한테 사주를 해서 경찰, 정치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김창숙 이 선생을 성균관대에서 축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균관대 제2대 이사장이 된 사람이 이명세인 거지. 친일단체 조선유도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상임 이사도 맡았었고요. 이명세가 조선임정국보 국단 발기인의 또 뭐 친일교육기관이었던 경학원이라는 곳에 벼슬까지도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골수 친일파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친일파의 손녀가 이인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BS 이사장이에요.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대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관, 친척집, 월세방에 전전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친일파의 후손인 이인호는 친일파 이명세가 보낸 돈으로 미국 명문대, 뭐 웨슬리대,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했어. 근데 이 공부를 한 게 뭐 친일파의 일을 왜 후손까지 가지고 가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인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요, 그런 소리 안 나오실 겁니다. 2014년이죠. 2014년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공로자로 거론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친일하고 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원로로 논란을 빚었던 어떤 교학사 국정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인물이기도 해. 이 인물 누구라고요? KBS 이사장입니다. 자, 심지어는 이명세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당시 일제가 요구하는 협력의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이 이명세가 있었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이인호가 발언을 했어요. 심지어는 친일 청산까지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더 어이가 없는 건 뭔지 알아요? 2004년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친일 청산에 대해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일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친일 청산을 주장하는 사람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일 청산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게다가 민주주의의 시발점은 4.19였고 건국 헌법을 만든 재헌의회 의장이라던가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자라고 하는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아주 큰 틀에서 뿌리채 뽑고 뒤집는 행동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역사를 아무리 솔직히 눈 감고 귀 막고 봐도요, 이런 해석은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친일파의 후손이라서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어이없는 사실, 이인호 KBS 이사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인물은요,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사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이명세의 친일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도 주요 공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친일의 잔재가 청산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친일파의 돈으로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지만 마치 지구 밖에서 살다 온 듯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옹호해온 이 양반이 공영방송인 KBS 이사장인 것은 더 기가 차는 일인 거죠. 게다가 박근혜 정권에 동조하고 묵인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친일파 청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컸었을 때 당시에 우리 손으로 해내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대목인 거죠, 이게. 독일처럼 나치 정권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과 반면에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된 역사를 들이밀면서 생떼를 쓰는 정말 어린애만도 못한 일본 정부나, 그리고 독립운동가, 국가 유공자인데도 불구하고 현충원에 안치되지 못한 모습과 현충원의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큰 비석으로 가장 양지 바른 곳에, 그리고 현충원에서 가장 많은 관리를 받는 친일파의 무덤이라던가, 그리고 친일 청산과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학자들의 모습과 반면에 또 본인이 친일파의 후손임을 창피해야 하지 않고 오히려 조부의 잘못이나 또 친일파의 어떤 잘못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역사학자나, 결국에는 우리의 부족한 관심 탓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복절을 맞이해서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과거에 참담했던 어떤 역사를 상기시키고요, 역사는 지난 과거가 아니라 진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기 위한 어떤 우리의 교훈으로 생각하시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민망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말이 있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 좋은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제가 굳이 3번 강조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말 자체를요, 민망하다고 못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민망한 말을 왜 하냐 라는 사람도 있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군함도보다 훨씬 더 악명 높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여행지, 그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친일파는 왜 청산되지 못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5번째로 친일파 후손 왜 친일 청산이 되어야 되는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인호 KBS 이사장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항상 시사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 오후 9시에만 주로 시사 컨텐츠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후 9시요. 그 외적인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좀 수다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오후 9시에 꼭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일에도 만약에 시사 방송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오후 9시에는 하니까요. 그 관련된 시사 방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공지를 남길게요.